이번 섹션에서는 이어서 제2절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경영성과라 함은 앞서 재무상태가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일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었다면,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기업이 얼만큼 성과를 냈는가를 총체적인 흐름의 양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을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를 얼만큼 증가시켰는가, 그리고 그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양은 얼마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경영성과이고, 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PPT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요소는 두 가지인데, 요 3번에 있는 요 아이, 순이익이라는 애는 요 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부분은 여기 이 전으로 가야 되겠다. 기업의 경영 성과는 앞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에 있어서 자본이라는 애를 설명을 했었어요. 자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부터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그 소유주목, 즉 주인의 목, 자본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그 경제적 활동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 요 부분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수행한 결과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는 뜻은 기업주의 기업의 부가 아니라 기업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상품이 있었어요. 상품을 500원에 사왔습니다. 그죠? 5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원에 판매한 금액은 판매를 하면서 그 대가를 받게 되겠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받기로 하고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배운 대로 지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죠? 자산이 들어옵니다. 상품은 주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앞서 배운 대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 이것도 역시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500원짜리 상품을 사와서 1,000원에 팔았을 때 1,000원만큼을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는 말을 써요. 매출이라는 수익. 여기 매출이라는 수익을 그 항목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그 움직이게 됐나요? 이 1,000원만큼이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 1,000원을 증가시키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나요? 대가를 치렀겠죠.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아까 500원에 사왔다고 그랬어요. 500원에 사왔을 때 이미 우리는 희생을 했었던 겁니다. 즉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이루어진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혹은 소멸된 경제적 가치. 즉 정리하면, 상품을 1,5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판매를 하면
1,000원만큼의 수익이 얻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만큼의 수익이 전부 다 기업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면 500원의 사원값, 처음 이 상품을 샀을 때 가격 500원만큼은 제외한 500원만큼만 매출로부터 얻어낸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50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제 후에 배우게 되는 순수계정 그 분기법을 사용하면 요 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를 뺀 요 순 개념의 매출 이익을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다라고 해서 상품 매출 이익 이런 식으로 부르는 또 순개념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비용을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수익을 1,000원을 얻었어요. 상품을 1,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랬는데 상품을 500원에 사온 것 요것만 희생되고 다 됐을까요? 조금 더 넓혀보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면 종업원 월급도 주고 그랬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종업원 월급이 한 달에 10원이다. 그러면 그 10원만큼도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공헌을 했고 그래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비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자, 좀 더 넓히면 이제 수익이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여유 자금이 있어서 기업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자율도 너무 낮긴 하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여유분이 있어서 다른 그 기업 혹은 다른 개인에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러는 임대료 같은 걸 받게 되겠죠. 뭐 이런 애들도 수익의 범주에 속합니다. 되죠? 기업의 그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겠죠. 이만큼. 그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어렵죠 벌써.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어떤 경우냐면 기업이 그 여유 자금 있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를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1억에 사가지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보유하는데 얘가 땅값이 올랐어. 그래서 한 5억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4억 원이라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각 수익의 대표적인 애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매출이라는 뭐 상품 매출이 될지 혹은 제품 매출이 될지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되어지고 요런 애들은 이제 영업 외의 수익이다. 그리고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된 영업 활동하고는 내가 책상 사다가 책상 파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일 것이고 이런 활동들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 외 활동 등으로부터 생긴 수익이다. 뭐 이렇게 부구를 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기업의 경제적 부,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정의를 다시 내리면 부채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경영활동 가운데. 반면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되어진 경제적 가치. 자,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자산의 감소로 나타나거나 혹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애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총체적으로 이와 같은 수익의 양의 합계로부터 비용의 양의 합계를 뺀 순수한 개념의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생겼어요. 수익보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비용이 수익보다 커졌다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죠? 그런 애는 순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순이익 혹은 순손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차이 부분이 순이익 혹은 순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익하고 어떤 이익 이러한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수익은 총체적으로 기업의 부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가 이제 수익이고 그것이 전부 다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어요. 이것으로부터 그것을 이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소비의 가치 이 부분을 빼준 금액이
이익이라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보면은 그래서 앞서 총 수익으로부터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 이제 어떤 한 기간으로 좁힌다면 그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될 텐데 이렇게 등식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죠. 자, 얘를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순이익, 앞서 당기 순이익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책에는 비용을 왼쪽에다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오른쪽에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식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표를 보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 계정식의 그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손익계산서는 보통에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는 없네. 교재에 있는 것으로 보면 계정식을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제 수업에서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계정식을 보여주지만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식의 내용은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41페이지고 교재가 아직 수령하지 못했거나 없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비용이 왼편에 있죠. 자, 그리고 수익이 오른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 총액이 이만큼의 색깔,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비용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익 총액으로부터 비용 총액을 뺀 부분이 이제 어떤 한 기간의 단기 순이익이다. 순이익. 그것에 어떤 한 기간의 순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붙여요. 자, 그러면 보고식을 가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요런 애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요런 애들이 이제 보고식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실제로 보고할 때는 매칭, 그 서로 대응을 시켜줍니다. 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요게 앞서 말한 요게 계정식이고요. 공부할 때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업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손익계산서 이제 보고하는 보고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런 애들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요번기하고 전기, 요 앞서전 기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자, 여기 중단 사업이 없는 경우 이런 건데 아직 이제 모르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은 빼고요. 후에 기회가 있을 때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주로 이제 그 보통의 경우 중단 사업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4구분의 손익계산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일단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대응시키면서 상품 1,000원에 사왔다고 얘기했었죠. 사온 가격은 500원짜리였다. 얘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팔아서 순수하게 생긴 매출 총이익 단계는 요 금액이라는 겁니다. 즉 1,000원에서 500원을 뺀 500원의 상품을 팔아서 생긴 여기까지의 이익 단계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 하면 여기 급여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건물을 이제 빌려서 쓰고 있다면 요런 애들이 이제 요 상품을 사다 팔고 이러한 주된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총이익으로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이런 애들이 영업의 수익이고요. 이자 비용, 그다음에 무슨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애들이 이제 앞서 배운 대로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 기업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게 법인 형태다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소득세 비용, 개인인 경우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다 알라라는 뜻이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을 서로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보고하는구나.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속속들이 알 필요 아직 없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고 비용이라는 항목들을 이렇게 서로 대응시키면서 매칭이라고 하는데 대응시키면서 보고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공부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모아서 그 차액을 모아보는구나.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되돌아가서 기업의 손익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알 수 있었냐면 여기 순이익이라는 애를 이 하나를 더 가도록 할까요? 여기 자, 여기 총 수익으로부터 총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접근법 요 밑에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총 수익으로부터 총 비용을 빼면 이것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본다면 재무상태표에서도 순이익의 개념은 재무상태표 그 등식이 있었어요. 그죠? 뭐가 있었냐면 쭉 가서 천천히 찾아가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등식에 가보면 여기 가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 요거를 회계 기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기말 시점이면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될 것이고, 요것이 앞서 전에 기초로 가면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이익이라고 한다라면 누구의 몫이 증가가 되어지는 부분이냐면 주주의 몫, 자본의 증가가 이익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얼만큼 늘어났는가, 요 부분이 순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즉 2020년 1월 1일의 자본과 2020년 12월 31일의 자본을 비교해보면 그 증가된 부분이 순이익이라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개념이 있는데 기업주 혹은 주주, 기업주가 뭐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나 투자한 사람 혹은 주식회사 하면 주주, 기업주라고 하죠. 개인기업이니까. 개인기업인 경우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자본을 처음에 1억만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 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금을 더 낸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만 없다면 그 기간 중에 자산의 증가분이 부채의 증가분보다 크다면 그 부분이 자본의 증가로 와서 그게 순이익이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재산법에 의해서, 즉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두 기간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말 자본으로부터 기초 자본을 빼도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앞서 전에 했었던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냐 하면 자, 이거 쇼 마침을 하고 연습 문제 풀었던 그 부분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섹션 1에서 그 재무상태표 만드는 연습 문제 했었던 거 까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자, 여기 보면 요때 여기 자본금이 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요 전부 다 자산구에서 해봤더니 1300만 원이고 여기 자본금까지 다 해봤더니 1120만 원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기중에 요쪽에 증가한 부분이 요거 두 개 한 그 부채,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증가한 부분보다 180만 원이 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자본이 800만 원에다가 이렇게 단기에 순이익이 증가가 되어져서 기말자본은 980만 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2월 31일 현재 기말자본은 이게 980만 원이라고 답을 해줘도 그게 정확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기초자본은 800만 원 투자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 기간 동안 180만 원의 순이익이 얻어져서 기말자본은 980만 원이 되어진 이런 모양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순손익의 관계를 보면, 자,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이렇게 크게 해줄게.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표가 아니네, 그지? 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 여기 글씨가 검은접접해서 잘 안 보여서 교수님이 다른 글씨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여지겠다. 자, 보면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인 손익계산서에서 계상되는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때는 일치하지 않느냐 하면은 기업주가 아까 말한 대로 추가로 더 기중에 출자하거나 아니면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개인기업인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개 주식회사 형태나 이런 데서는 맘대로 그 주주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그 자금을 빼다 쓰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 기업은 그 뭐 나 혼자 사장인 기업이다 이러면 격리 직원한테 돈이 필요하면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갖다 다시 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왕왕 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를 분명히 해야죠. 예, 돈을 빼가면 인출해 갔다라는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추가 출자하면 또 추가로 출자한 부분을 또 장부에 적어놓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뜻은 장부에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추가 출자나 인출액이 없다면 이렇게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 등식이 성립할까요? 예,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요 이전 등식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 변형시킨 겁니다. 이렇게 기말자본은 이렇게 가면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랬는데 추가 출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 플러스 추가 출자. 인출이 있으면 인출액 이런 식이 된다라는 등식을 산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 플러스 추가 출자액. 인출액이 있다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은 더하고 빼간 금액은 그만큼 기말자본을 줄이겠죠. 자, 이런 그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 다 있으면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액은 빼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런 애들을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순손익 관계를 정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말재무상태는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제 기초의 재무상태표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매출 등 뭐 여러 가지 수익도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비용도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합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것을 총수익 그리고 총비용 이렇게 되면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아까 순이익이라고 그랬어요. 반대의 경우는 있긴 하지만 생략하기로 합시다. 설명해서. 그죠?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만큼 증가되어진 부분이
뭐가 되어지냐면 여기 기말 자본으로 와서 붙어져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인데, 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여기 기초 자본에 플러스 당기 순이익만큼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더해져서 여기로 오고,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대로 기업주가 추가로 출자한 금액이 있으면 역시 더해져서 여기로 올 것이고, 인출해 갔으면 빼서 여기 기말 자본이 형성되고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예제를 한번 지금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만들었던 것처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다음은 2019년 7월 1일 개업한 상윤상의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의 경영 성과에 관한 자료이다. 계정식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으래요. 이제 수업용이니까 지금은 요렇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보고식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보고식은 차차 공부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전산회계를 하게 되면 후에 3학년쯤에 가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오늘 배운 대로 요 항목들을 보고, 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항목들의 이름을 각각 계정 과목, 계정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그랬어. 계정 과목, 이제 항목이라고 지금은 가도록 할게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난 항목들이 지금 배운 주식으로 수익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비용에 해당되느냐,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인가 혹은 감소시키는 방향인가, 혹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인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인가를 판단을 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 이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기업의 부를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수익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처럼 책을 받았으면 교재 써도 좋겠고요. 안 받았으면 이렇게 어쨌든 A4 용지를 마련해서 얘를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얘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그 요령껏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해줄게, 그 대신. 자, 그랬을 때 상품 매출이 수익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죠. 이자 비용이라고 있네, 그냥. 그죠? 비용입니다. 그리고 급여, 종업원들에게 뭐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급여입니다. 비용이죠. 기업의 부를 자산을 감소시키는 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비용입니다. 차를 가지고 뭡니까? 엔진 오일도 갈고 이런 것들입니다. 기름값도 붙들게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여기 수익이라고 돼 있네. 좀 쉽다, 그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돈 빌려주고 받은 것.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나 혹은 전기요금, 이런 애들을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런 내용까지 조금씩 공부하면서 비자가 있으니 비용.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자기 기업을 광고하거나 혹은 홍보하거나 이렇게 들어간 비용들이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건물이나 혹은 기계장치 이런 것들, 사무기기 이런 것들을 빌려서 사용하면 임차료를 내야 되겠죠. 비용입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이건 뭐냐면 사무실에서 컴퓨터용 복사기를 사용한다든가, 또 프린터에 토너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비용을 어느 쪽에 한다고요? 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왼쪽에 집어넣어 손익계산서 양식 이렇게 한번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진을 찍지 말고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화면을 멈추고 그린 다음에 저 앞서서 비용이라고 써야 돼요. 비용이 왼쪽입니다. 이 양식은 그대로 보고 그리면 됩니다. 상윤상의 이름도 반드시 쓰고 그다음에 기간도 7월 1일에서 12월 30일이니까 쓰고 단위 원 이렇게 쓰고요. 반드시 요거 쓰도록 하세요. 기업 이름, 여기 기간, 그다음에 단위. 앞서 전에 그 재무상태표 때 잠깐 그 설명을 생략하고 왔는데 재무상태표에서도 그 이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작성이 기준 1, 재무상태표에서는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위 원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모든 비용을 여기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비용 순서대로 이 순서가 여기 답에 있는 순서가 아니어도 꼭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있는 순서 앞서 여러분이 분류한 순서대로 옮겨도 됩니다. 다만 수익이라고 한 애가 이쪽으로 오지만 않게 옮겨 적으면 돼요. 그래서 금액 잘 적고요. 여기까지 적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잠깐 놔두고 그다음에 수익이라고 분류한 두 개 상품 매출이익과 이자 수익 이 두 란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에 수익 총액하고 요쪽에 비용 총액이 서로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배운 대로 뭐라고요? 수익 금액이 비용 금액보다 크다면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큰 거죠. 자, 그 금액 차이 금액을 전자계산기를 눌러서 요 370만 원으로부터 요 왼쪽에 있는 금액들을 합한 금액을 빼보면 150만 원의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앞서 배운 대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큰 금액 그 기간 동안에 2019년 7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제2장에서 배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부분을 단원 정리를 하고요. 간단한 그 예제, 연습 문제 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